제3자를 위한 계약. 보통 쌍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겠죠.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을이 알았다. 그러면 병에게 대금 채권이 생겨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쌍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이때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 그러고요. 이 낙약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라 하면 낙약자를 말한다. 그리고 제3자는 권리가 생기니까 수익자 이렇게 부르겠죠.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다.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특별한 계약은 아니고요. 매매와 같은 보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특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해야 될 것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걸로 보는 거 암기만 하시면 돼요.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게 있고요.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나 변제를 위한 공탁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요렇게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거 중요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요 세 사람 상호간의 관계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삼면관계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죠. 요걸 이제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약자와 소유자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낙약자와 소유자 사이는 수익관계 이렇게 부르는데 뭐 수익관계는 별 의미가 없고요. 요 기본관계와 대가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죠.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을이 아직 갑으로부터 물건을 못 받은 상태야. 그럼 을은 병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아직 갑으로부터 물건을 못 받았다.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기본관계. 을이 아직 갑으로부터 물건을 못 넘겨받았어. 그럼 당연히 을은 병에게 나 못하겠다. 돈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보상관계, 기본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하자가 있을 때 그걸 근거로 요약자든 낙약자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반면에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을이 병에게 나 못 주겠다.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했더니 을이 너 갚하고 사이 안 좋지. 나 너한테 못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말이죠. 갑과 병 사이가 어떤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가관계 하자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잘 나오죠.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될 것. 당연한 거고요. 매매계약과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and 특약이 있어야 되죠. 어떤 특약?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 그거를 제3자 약관이라고 합니다.
자, 요 제3자 약관과 관련해서 첫째, 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할 필요도 없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대표적인 게 태아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있을 수 있죠. 물건 사주고 이런 거. 그때 그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제3자는 현존할 필요도 없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주로 채권, 주로 매매대금 채권 같은 거, 오로지가 아니라 주로 채권. 채권이 물건도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돈 줄 테니 물건을 갖다 줘라. 그럼 얘는 물건을 취득하겠죠. 특허권을 사면서 명의는 병의 이름으로 해라. 그냥 특허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주로 채권이지만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권리. 그래서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런 경우도 된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안 받을 테니 병한테 꿔준 돈을 받지 말아라. 알았다. 그럼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이렇게. 네 번째, 갑 건설회사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이 건설회사가 이 분양받은 사람을 위해서 분양보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분양보증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부담이 부도가 나면 네가 분양 의무를 이행해라. 결국 주택 분양보증계약은 건설회사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분양받은 사람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그죠? 근데 조건이 붙었죠. 어떤 조건? 내가 부도 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 붙일 수 있구나. 두 번째로 부도가 났어. 그럼 얘가 분양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야 분양 의무를 이행하라. 권리 행사하죠. 그랬더니 잔금 내놔라. 잔금 줘야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에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제3자 약관에서 기억나셔야 돼. 다섯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요. 막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진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권리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병이 싫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갑과 을의 계약만으로 막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의 권리가 생기려면 병이 제3자가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야 제3자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갑과 을의 계약을 하고 병에게 야 을한테 돈 받아 이렇게 통지만 해가지고는 병에게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병이 을에게 야 나한테 돈 내놔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만 제3자 권리가 생긴다는 거. 자, 이때 병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요건 아니죠? 아니에요. 유효요건도 아니야. 이게 없어도 둘 사이에는 얼마든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돼요. 따라서 이 제3자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유효요건도 아니다.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두 번째, 누구한테 한다고요? 낙약자에게 하라. 낙약자에게. 세 번째, 일방적인 거예요.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권리야, 권리. 병의 권리야. 수익의 의사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일방적이면서 권리.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 하면 항상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0년이에요. 형성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법에도 규정이 없고 그러면 10년. 너무 길지요. 그래서 요 경우에 을이 낙약자가 병에게 수익을 받을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너 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이때 병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병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제3자 수익에서 표시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섯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계산을 표시하기 전과 후가 다르죠. 네? 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첫째가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계산을 표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적어도 합의로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다 이렇게 놨어요. 병의 수익에서 표시를 한 후에는. 그럼 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다르단 말이죠. 또 전이라 하더라도 갑을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됐죠.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 안 했으니까 얘는 이행을 못하죠. 그죠? 하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서로 이행하라.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제3자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수익의사 표시했을 때 첫째 이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을은 병에게 지급해야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즉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세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하나가 계약의 해제고요. 또 하나가 원상회복이고요. 또 하나가 손해배상입니다. 자, 이때 병 계약 당사자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해제는 갑이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갑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요약자는 제3자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뒤에서 보시겠지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설령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병은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원상회복, 이것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원상회복이니까. 그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원래 있던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니까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금 1억 중에 을이 만약에 병에게 5천을 준 상태에서 나머지를 안 줘가지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을은 병에게 지급한 5천을 병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도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이 손해배상은요,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실내이익과 이행이익. 이행은 어떨 때라서요? 유효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했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에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자, 누구한테 손해가 생겼어요? 병에게. 을이 병에게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손해는 누구한테 생겼어요? 병한테.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병이. 그래서 해제갑이 원상회부터 각과 을이. 단 손해배상은 병이 을에게. 요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기강박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를 지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딱 요 정도. 잘 안 나오니까 사기강박은. 요 정도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보시는 거예요. 145페이지 의의가 있지요. 관련 판례 주택 분양 보증 계약이 있지요. 구별개념에 반가로 2번 외우자 그랬죠. 병, 변. 3면 관계가 나왔죠.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그 밑에 판례까지. 다음 페이지 성립요건이 2개가 있죠. 그 중에 반가로면 제3자 약관이 필요하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효력이 있고요. 539조. 1항, 2항, 특히 2항. 그리고 540조 최고. 541조. 제3자 권리 발생 후에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542조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 539조의 계약이 뭐야?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 보세요. 을은 이 계약에 기초한 항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게 549조. 42조. 을은 여기에 기초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조문에서 명확하게 구별. 그게 542조죠. 자, 그걸 쭉 풀어놓은 게 밑에 내용들입니다. 반가로일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오른쪽 박스, 특히 2번 수익의 의사표시 후,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관련 판례까지. 양가로 4번은 됐고, 양가로 3번까지. 밑에 반가로 2에 두 번째 칸 계약 해제권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그것까지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반드시 나오고 특히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대금을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을은 이를 수락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정도 가지고 사례 형태로 나올 때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해제가 문제가 되고요. 해제도 대부분은 맞출 수 있는데요.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맞출 생각 하셔야 됩니다.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해제, 해지 둘 다 공통적으로요. 원칙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채무 불이행. 예컨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처럼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걸 해제라 하고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해제고요. 해지는 임대차 계약처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건 계속적 계약이라 하죠.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해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총론에서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제가 중요합니다. 해제가 뭐냐? 일단 계약이 성립했고, 즉 계약이 체결됐고 유효해요. 계약이 체결됐고 유효해.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체결 후.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려. 그리고 일방적인 거야.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채무를 불행한 놈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일방적으로 해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게 해제의 뜻입니다. 개념 요소. 그래서 해제와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철회.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라죠. 반면에 해제는 청약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생겼고 승낙도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겨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르죠.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계약 당시, 법률행위 당시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이때는 계약을 뭐 하죠? 취소. 계약 당시 사유 취소, 계약 이후 사유 해제. 다르죠? 해제는 소급 소멸시키죠?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일단 철회, 취소, 해지 간단히 구별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요거죠. 해제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자 그랬어요. 그죠? 반면에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합의 해제. 해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존의 계약을 계약을 통해서 소멸시키는 거. 어느 한쪽이 해제합시다 라고 청약, 상대방이 그럽시다 승낙을 통해서 해제되는 거. 이걸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요거는 단독행위고 요거는 계약이니까 단독행위인 해제와 관련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합의 해제와 가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합의 해제의 경우에 반환해야 될 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해제는 이자 가산해야 돼요.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돼.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합의 해제는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 두 번째, 해제는요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 가산 의무 없다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합의 해제가 제일 중요해요. 자, 다섯 번째로 해제는 해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려면 당사자가 미리 특약을 해야 돼요. 자동해제 특약. 이 자동해제 특약을 법원은 실권약관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권약관. 그리고 대표적인 판례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이렇게 특약을 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이렇게 특약할 수 있지. 자, 이때 중도금의 경우에는요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됩니다. 이거는 요놈이 문제예요. 왜 문제될까요? 이거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데 실제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근데 이유가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서 안 줬어. 이건 매수인 잘못이 아니죠. 그때는 자동 해제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을 때는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고요.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지체여야 돼. 지체. 즉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 자동 해제되려면 잔금 지급일 날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돼. 그럼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자동 해제된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게 좀 다르다. 그죠? 밑에 건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통신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5가지를 구별하되 그 중에 합의 해제하고 자동 해제. 이걸 좀 정확하게 구별해 달라. 2개를 구별하기 싫으면 합의 해제만이라도 세 번째, 계약을 해제하려면 여기 보세요. 계약 후에 일정한 사유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냐 도대체. 기분 나쁘다고 꿈자리가 사납다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제 사유가 뭐냐 도대체. 즉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해제 사유 이퀄 해제권 발생 원인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법에서 규정한 게 있을 거예요.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 사유. 핵심이 법정 해제권입니다.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 사유. 약정은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어. 이러면 해제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요거죠. 이 법정 해제 사유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중에 어떤 특정한 계약에만 따로 규정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로 합니다. 근데 뭐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는 그 계약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안 봐도 되고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문제잖아.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가? 이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물론 이 채무 불이행 이외에도 무슨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가 유상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담보책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정 변경 원칙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담보책임 매매 가서 보면 됩니다. 결국 이제 총론에서 요거 보면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99% 채무 불이행. 그런데 이 채무 불이행이 학자들에 따라서 4가지, 경우에 따라서 5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고요. 이행불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우리 민법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서의 채무 불이행을 이 2가지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가 뭐냐?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고요. 이행지체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자, 이행지체 대표가요.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요. 그럼 등기서류 수령을 못하겠죠. 이행지체 동전의 양면이 하나 나옵니다. 수령지체라고. 뭐가 나온다고요? 수령지체. 채권자지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채권자지체나 수령지체는 이제 학설에 있는 거예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같이 끼워 넣어요. 이행지체하고 똑같이 보면 되니까.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 이행지체를 또다시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 이행지체로 나눠놨어요. 우리 민법이 544조 이하에서. 자, 보통의 이행지체가 가장 전형적인 이행지체겠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고? 대금, 미지급. 자, 이렇게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을 때 해제권이 바로 생기느냐? 아니다. 우리 544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할 것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30일 날 잔금을 주기로 한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줬어. 그럼 매도인은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뭐 다음 달 보름까지, 다음 달 보름까지 기회를 한번 주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 또는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경우, 매도인이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 내놔, 날짜를 정했지만 10분 내로 내놔,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했거나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냐, 즉 해제권이 생기느냐. 그렇다. 조문에서는 분명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돼 있지만 우리 대법원 기간 안 정하고 최고해도 된다.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도 된다. 그래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긴다. 이게 판례입니다. 최고의 효력이 있다라는 건 해제권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는 최고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최고와 관련해서 과다 최고가 문제가 됩니다. 과다 최고. 대금이 1억인데 1억보다 더 달라고 최고한 경우, 그걸 과다 최고라고 합니다. 이 과다 최고가 최고의 효력이 있냐, 즉 해제권이 생기느냐. 자, 대법원 둘로 나눕니다. 과다한 정도가 근소한 경우, 대금은 1억인데 1억 1,000원 내놔. 근소하죠? 그러면 원래 그 1억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기간 내에 1억 안 주면 해제권이 생긴다. 반면에 대금은 1억인데 2억 달러.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죠. 그럼 아예 최고의 효력이 없다. 즉 해제권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렇게 보통의 이행지체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먼저 한번 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음에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미리 특약을 한 경우, 각과의 계약을 하면서 미리 특약한 경우,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오케이. 특약한 경우. 또 하나가 이행거절이라고요. 대금 지급 날짜가 1월 30일인데요. 1월 25일쯤 미리 매수인이 나 돈 안 줘.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이걸 이행거절이라고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돈 안 주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히면요, 당연히 매도인은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돈 내놓으라고 독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금 지급 채무자 매수인의 이행 거절이 있으면 매도인은 자신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상대방 을에게 다시 한번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문제는 해제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이 벙 쪄서 해제를 안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느닷없이 돈 안 주겠다 그러면 뭐요? 이러겠죠. 일단 해제권이 생겼는데 해제를 안 하고 있어, 매도인이. 그 상태에서 을이 다시 연락이 왔어. 돈 주겠다.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해. 만약에
해제권이 생겼음에도 이행 거절에 의하여 해제권이 생겼음에도 해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를 해버리면 우리 대법원 이거 소멸한다. 기존의 해제권 소멸한다. 따라서 이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하죠. 자, 여기 이제 보통의 이행지시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조문이 544조가 있는데 그 544조로부터 이런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행 이행지시가 있는데 이 정기행 이행지시는 뭐 아버님 팔순잔치로 출장 뷔페를 보러 가나 또는 장례식에 내가 조화를 주문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이 돼야 되죠. 칠순잔치 끝나고 뷔페가 왔어. 의미 없죠. 장례식 다 끝나고 조화가 배달됐어. 의미 없지. 이런 걸 정기행 이행지체라고 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걸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잔치를 뒤로 미루고 발인을 뒤로 미루고 한 번 더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조심하실 것은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을 때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을 때 해제권이 생길 뿐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잖아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행불능은요 주로 매도인에게 발생한 사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팔았는데 이 자동차를 넘겨주기 전에 매도인이 운행을 나갔다가 매도인의 고의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가 됐어. 그럼 매도인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백에 최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 이행불능이 있으면요, 이행거절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가백에 다시 한번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고, 최고할 필요가 없지. 자동차가 멸실됐는데 뭘 자동차를 넘기라고 최고를 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행불능도 이행거절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 또 하나는요. 각과 을사의 A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요. 이 A 토지가 갑의 채권자에서 가압류가 됐네. 만약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돼버리면요. 갑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이행불능이겠죠. 이행불능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을이 갑으로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가압류가 돼 있더라.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결국 이행불능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행불능이라면 을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걸 조금 자세히 봐요. 갑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놨죠. 만약에 갑이 돈이 있어. 갚으면 되죠. 가압류 해지할 수 있지. 그럼 등기 넘겨줄 수 있죠. 반대로 갑이 개털이야. 무자력. 그럼 돈 못 갚죠. 가압류 해제 못하지. 그럼 등기 못 넘겨주겠지. 나누자 말이지. 이 가압류가 돼 있을 때는 그 피가압류자가 돈이 있냐 없냐로 나누자 말이죠. 그래서 가압류가 돼 있고 갑이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못 갚으니까 해제를 못하고 등기를 못 넘겨줘. 그래야 이행불능이다. 그래야. 네? 단순히 목적물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말이죠. 얘가 돈이 많으면 돈 갚고 가압류 해제하고 등기 넘겨줄 수 있자면
그러니까 가압류돼 있다 플러스 무자력까지 되어야 이행불능이다. 재산이 없어요. 이행불능은 요 정도. 자, 불완전행. 이행은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 이정환이가 강의는 했는데 2시간 반을 백신 얘기만 하고 나갔어. 강의는 하긴 했지만 제대로 안 했죠. 네? 이런 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나눠요. 완전 이행이 가능하냐? 이거 완전행을 추안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강이 가능하냐? 이정환이가. 불가능하냐? 로 나눠서 이행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면 다시 완전하게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나눠서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안을 최고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기약을 해제. 불가능하면 이행 불능하고 똑같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그래서 불완전행은 둘로 나누잖아요. 네 번째, 부수적 채무 불이행. 자, 아까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이 임야 내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특약했다 그랬죠. 그 특약상 채무가 부수적 채무예요. 임야 매매 계약의 주된 채무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그죠? 특약을 통한 채무는 뭐라고? 부수적 채무. 그 특약상 채무를 이행 안 해. 갑이 묘지를 이전 안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못한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수인이 다운 계약서를 써주기로 하고 안 써줘. 역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매도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판례.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지 않는 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행지체 동전의 양면이라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등기서류를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은 돈을 내놔 그리고 수령해. 이렇게 수령지체가 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령지체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행지체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못 주니까 수령을 못 하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행 최고 또는 수령 최고. 이게 해제 사유. 해제 사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고 필요 없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해제 사유. 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어. 네 번째.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권이 생겼어. 첫째, 해제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 그죠? 해제권이니까. 두 번째, 해제한다면 일방적으로 하지요. 일방적이라고 그랬어요. 권리면서 일방적.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너무 길지요.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어. 너 해제할 거니 말 거니? 대답이 없어. 해제권 소멸. 예? 해제권 소멸.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죠.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분성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불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어. 근데 병이 대금을 안 줘. 그럼 해제권은 갑하고 을에게 생기겠죠. 해제권자가 2명 이상. 반면에 갑과 을이 지분을 안 넘겨줘. 그럼 병에게 해제권이 생기겠죠. 상대방이 2명 이상. 해제권자가 2명 이상 있거나 병에게 해제권이 생겼고 상대방이 2명 이상일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전원이 행사해라, 전원에게 행사하라. 그래야 계약은 해제된다.
만약에 갑이 먼저 계약을 해제했어.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전원이 행사하고 전원에게 행사해야 계약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다. 다만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죠. 동시에 하면 찌찌뽕 할 수 있잖아. 응? 아닌가? 이거 뭘로 풀어야 되죠? 나라마다 다른, 국가마다 다른. 제가 살던 곳엔 밀가루 반죽 그래야 풀어주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이, 썰렁해서.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라면,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라면. 근데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먼저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긴 있어. 있는데 해제가 되지는 않아. 이렇게 돼요. 소멸의 불가분성. 한 놈이 소멸했어. 나머지도 소멸해. 한 놈에 대해서 소멸했어. 나머지도 소멸해. 이렇게 해제권자가 수인이 있거나 상대방이 수인이 있을 때 행사 및 소멸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들이 미리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제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해제를 했어. 그 효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가 됐어. 법정 해제. 그 효과. 첫째,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두 번째,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걸 민법 총칙에서는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했습니다. 해제는 특별하게 원상회복이라고 불러요. 민법 총칙에서 봤던 부당, 이득, 반환의 특칙입니다. 특칙. 원상회복이 뭐? 세 번째로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뭘 청구해야 돼? 손해, 배상. 세 가지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먼저 계약의 소급 소멸. 별 의미 없는데 그냥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아가는데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긴다. 어떤 경우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해제가 됐을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물권법 총론에서 봤어요. 계약이 실효가 되면 등기도 당연히 무효.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을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하나. 효과. 두 번째,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병이 을과 거래를 했어. 이때 병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겨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예원치조 뭐 받지? 못하잖아. 그런데 548조 1항 단서에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즉 제3자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제3자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로요.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는 선악을 구별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비지리 표시나 허위 표시나 차고나 사기 강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하는 선의만 보호하고 있었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일단 이 제3자란 해제 전 제3자, 갑과 을이 계약이 해제되기 전 제3자, 해제되기 전 제3자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을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선악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해제 전이니까. 제가 무슨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조만간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겠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전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해제 전 제3자, 선악불문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판례가 하나를 더 추가해. 해제 후 을 등기 말소 전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추가. 선의의 제3자 추가.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각과 을이 해제가 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각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되고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해제 전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그 다음에 이놈은 등기 따위를 갖춘 외형상 완전한 권리자일 때, 외형상 그때만 보호가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3자. 그래서 일단 제3자가 보호가 되려면 등기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땅을 증여했고 을에게 등기가 됐는데 그걸 다시 얘한테 증여했어. 근데 얘한테 등기가 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됐어. 그러면 등기하기 전이죠.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제3자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거 외워야 돼요. 548조 1항 단서 제3자가 아닌 놈,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 대표적인 게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이거를 양수한 놈. 이거를 압류, 가압류한 놈.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고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대금 채권을 산 놈. 네?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따위를 산 놈. 그 채권 따위를 압류, 가압류한 놈.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갑을 사이 아파트 분양계약이 있고 그 분양권을 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했을 때 그 분양권 양수인. 채권 양수인에 불과합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야. 상식적으로 각과 을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죠. 보호되는 제3자 아니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아까 보호되는 제3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고, 땅. 을이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병이 산 상태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병. 얘는 토지와 아무 상관이 없죠.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토지 매매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지. 무허가 건물이 있어. 그걸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이 병한테 팔았고 얘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어. 그 상태에서 이게 해제가 됐어. 이때 병.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왜? 무허가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은 등기부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한 자가 아니야.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죠.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나와요, 그래도. 제3자 있는 놈을 골라라. 안 있는 놈을 골라라. 이렇게. 마지막. 갑과 을이 주택을 매매했어. 을이 병과 그 주택을 임대차 했어. 그래서 현재 병이 살고 있어. 그런데 갑을 간의 주택 매매가 해제가 됐어. 이때 병 보호되냐 말이죠. 즉 계속해서 주택에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갑이 집을 비우라 그러면 비워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예? 예,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가입니다. 예. 원래 보호되는 제3자야. 예. 그런데 딱 한 놈이 있어. 안 되는 놈이.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전세 또는 임대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한 경우, 을이 갑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걸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주겠다. 갑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을이 소유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 을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
그런데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이때 임차인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요놈은 안 된다. 요게 제3자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소급 소멸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랬죠.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특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부당이득 반환은 다시 한번 거스름 또는 더 거스를 받는 거 생각하면 되는데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원상회복은 선악불문 전부 반환. 원상회복은 뭐라고요? 선악불문 전부 반환.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주고받은 적도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깡그리 반환하라. 그래서 첫째 선악불문 전부 반환이에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돈 받은 놈은 돈 돌려주되 돈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라. 처음부터 돈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라 해요. 이자도 붙여서 돌려줘. 물건 받은 놈은 그 물건 자체를 돌려주면서 사용료도 줘라. 즉 사용이익, 과실도 반환하라.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네 번째, 동시에 하라. 뭐 하라고요? 동시에 하라.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원상회복 따로, 손해배상 따로. 이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동시행관계. 그리고 이 손해배상 실내익 배상일까요? 이행익 배상일까요? 이행익 배상이죠. 왜?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돼서 해제했잖아.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행익 배상의 원칙이기는 하나 계산하기 편한 실내익 배상을 계산해서 청구해도 된다. 네? 실내익 배상의 계산이 공식이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실내이익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 대법원 괜찮다. 원래는 이행익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실내익 배상 청구해도 돼.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효과 3가지. 됐죠? 마지막으로 해제권이 생겼지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 해제권은 천년만년 존속할까요? 아니지. 궁극적으로는 해제권이 소멸하겠지. 그 소멸 사유. 일단 가장 첫째로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해제권이 생기면 언제까지 해제하기로 기간을 정해놨어. 뭐 한 달 내에 하기로, 1년 내에 하기로. 근데 그 기간이 지나갔어. 그럼 해제권 소멸하겠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10년이 지났어. 소멸하겠죠. 자, 10년. 너무 길어서 상대방이 최고했어. 확답이 없어. 소멸하겠지.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포기했어. 소멸하겠지. 등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에 한 소멸하고 또 하나. 매수인이 해제권을 갖고 있는데 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 원물을 반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매수인은 원물을 훼손시켜서 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그 원물을 개조, 가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버렸어. 그럼 매수인은 지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물을 돌려줄 수가 없지요. 해제권 소멸시켜버려요. 그런 해제권 소멸 사유가 몇 가지 있더라. 그거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해지는 몰라도 됩니다. 해지는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제와 관련된 게 아주 양이 많죠. 계약 총론에서 제일 양이 많아요. 크게 두 덩어리 조심하시면 됩니다. 해제 사유하고요. 해제 효과하고. 두 덩어리를 특히 조심하시면 돼요.
148페이지 해제 의의가 있고 구별 개념이 있죠. 특히 합의 해제와 실권 약관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 동그라미 1, 2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제 조건은 중도금 미지급과 잔금 미지급인데 잔금 미지급 판례가 지금 있습니다. 맨 밑에. 오른쪽에 해제권 발생 원인이 있고요. 그 중에 반가로 하면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법정 해제권의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보통의 이행일체가 있습니다. 544조. 조문 읽어보시고 밑에 박스 2번에 관련 판례가 있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최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서 기억하시고요. 넘겨주세요. 관련 판례 이행 거절의 문제가 있고요. 특히 2번. 두 번째 관련 판례 과다 최고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라고 되어 있죠. 즉 근소한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줄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라고 되어 있죠. 둘로 나눈단 말이죠. 과다 최고는 과다한 정도가 근소한 경우와 현저한 경우로 나눠서 보고 있다. 그 밑에 니은 정갱이가 있죠. 545조 조문 확인하시면 되고요. 546조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행 불능. 오른쪽에 보면요. 동그라미 디귿이 있고요. 세 번째 줄. 관련 판례는 다 읽지 마시고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가압류가 보입니다. 보여요? 네. 공식입니다. 두 번째 줄에 무자력이 보입니다. 요 두 개가 다 나왔을 때만 이행불능입니다.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 3번의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누죠. 그 다음에 부수역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표 밑에 관련 판례가 뭐예요? 다운 계약서 쓰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다운 계약서 써줄 의무. 그거 말하는 겁니다. 부수역 채무. 그 동그라미 4번 있고요. 5번, 6번은 됐고 맨 밑에 해제권 행사 543조, 552조. 다음 페이지까지. 밑에 반가로 1번 방식. 2, 3원 됐고요. 4번 해제 불가분성. 임의규정이고 547조 1항, 2항이 있으며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밑줄 반드시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밑에 해제유가 548조 1항과 2항이 있죠. 그죠? 오른쪽 위에 551조가 있죠. 이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551조. 그 밑에 반가로 본 소급적 실효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있고요. 해제와 제3자 보호.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 자꾸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골라내셔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얘가 보호되나? 안 되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시간은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눈에 각인시켜가지고 직관적으로 한 1, 2초 만에 탁탁탁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설명도 다 드렸고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성질, 범위, 내용 다 보셔야 되고요. 비용은 됐고요. 다음 페이지 판례도 됐고요. 쭉 내려서 반가로 3번 손해배상 동그라미 2. 그 밑에 판례 반가로 4.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해제권 소멸서회가 쭉 나오는데 특히 오른쪽에 2개.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 2. 그거 기억하자. 됐지요? 네, 요렇게 계약 총론 내용. 그래서 지난주 계약 종료하고 오늘 본 거 여기까지 5문제 중에서 4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물권법은 반타작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해서 맞춰야죠. 물권법보다 양이 훨씬 적어요. 복잡하지도 덜하고. 5문제는 나와. 물권법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양이.
절반도 안 돼. 5문제가 나오니까. 철저히 그거 봐서 맞춰주셔야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좀 쉬었다가 매매 보겠습니다.